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자동차 수리업주가 수백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최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자선 기부금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치안당국은 절도, 소매치기에 대한 주의도 함께 당부했습니다. 하시엔다하이츠의 코스코 매장 주차장에서 소매치기 용의자와 대치하던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라스베가스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해 고문과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 회복력 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필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공화당 지지자 상당수가 오바마 케어를 지지하고 있어 역풍도 예상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50%가 넘는 확률로 예측되는 등 주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예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코메리카와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등 중소규모 지역은행 3곳이 수익성 압박으로 대형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팔레스타인 출신 미국 대학생 3명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대형 물류업체인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이 이틀간 휴전 연장에 합의한 가운데 미국은 추가 휴전 협상을 위해 카타르 측과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한의 군사 합의 폐기 움직임에 이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병력 및 장비 투입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오판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론이 불붙은 국민의힘에선 전국 당협위원장 46명의 공천 배제를 권고하겠다는 당무 감사 결과에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최근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논란성 발언들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94대 138, 무려 4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클리퍼스는 덴버에게 104대 113으로 패했습니다. 영국 프로축구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풀럼과의 경기에서 시즌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팀은 2대 3으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한우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정 앵커는 휴가 중입니다. 모닝뉴스 1부에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가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4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보다 1.7센트 이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4달러대까지 내려오는데 무려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갤런당 4달러 98.3센트로 오늘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 2달가량 지금 하락 중이고요. 최근 2달 동안 1달러 33.2센트가 감소했습니다. 1달러 전에는 6달러가 넘었었어요. 2달 전에는. 그렇죠? 오렌지 카운티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은 오늘 갤런당 4달러 83.2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원유 공급 충분하고 비정상적이었던 에너지 폭등 정상화되고 있어서 계속 가솔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전망이 많이 맞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이런 전망은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자동차 수리업주가 수백만 달러를 탈세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자동차 수리업소 3곳을 운영하는 한인 남성이 300만 달러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27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가든그로브에 거주하는 68세의 신정구 씨는 7년 동안에 걸쳐 30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오렌지 카운티의 골든 오토바디, 탑스 오토바디, 빅토리 오토바디 등 3군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이들 3군데 회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을 가든그로브에 있는 체캐싱 업소를 통해 돈 세탁을 한 혐의입니다. 자동차 수리업소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293만여 달러에 달하는 체크는 체캐싱 업소를 통해 현금으로 체캐싱을 한 후 소득세를 보고할 때는 체캐싱한 소득은 누락하고 회사 은행 계좌로 입금된 소득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의 탈세 행각으로 연방국세청에 97만여 달러의 손해를 입혔고 신 씨는 이번 유죄 인정 협상에서 국세청에 손해를 끼친 97만여 달러와 더불어 이자와 벌금까지 물어내기로 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5월 10일에 예정돼 있으며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이런 건데 또 엽기적인 사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라스베가스 한인 남성이 여성을 납치 감금해 고문과 성폭행을 자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저널에 따르면 한인 42세 에드워드 김 씨를 1급 납치, 가정폭력, 1급 방화, 무기를 사용한 1급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 지역신문에 따르면 클락 카운티 소방국은 한 여성이 라스베가스 지역 노상에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여성을 구조해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이 여성은 병원 측에 자신이 김 씨의 집에 납치 감금된 채 고문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병원 측의 신고로 라스베가스 경찰이 김 씨 아파트로 출동해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 씨는 주차장 차량들 사이에서 바짝 엎드린 채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구조된 피해 여성은 지난 이틀 동안 김 씨 아파트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고 집게줄로 묶이고 볼트 커터로 때렸으며 라이터로 머리에 불을 붙였다며 자신이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여성은 김 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녹화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응급실에 실려온 여성의 이 몸 상태를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양쪽 무릎뼈, 코, 양쪽 팔뚝, 오른쪽 다리, 왼쪽 약지 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7군데에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또 몸통 곳곳에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불에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지역신문은 경찰을 인용해 체포 당시 김 씨는 말을 더듬으며 나는 범인이 아니다. 우리는 장난을 쳤다. 라고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폭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볼트 절단기, 케이블 타이와 보안 카메라 영상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김 씨는 아파트에 보안 카메라 3대를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고 아파트 실내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것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는 12월 5일 라스베가스 법원 예비 심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 신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씨가 체포 당시 자녀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 씨는 미국 국적 여성과 결혼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하시엔다 하이츠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코스코 많이들 가시죠. 이 코스코 주차장에서 자신의 가방을 훔치려던 용의자와 대치하던 여성이 차량에 끌려가며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26일 일요일 오후 6시 40분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있는 코스코 주차장에서 소매치기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37세로 밝혀진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물건을 싣고 있을 때 다른 차가 옆에 멈춰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멈춰선 차량에서 한 남성이 뛰어내려 가방을 빼앗으려 했고 여성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차량에 매달려 50야드 정도 끌려간 뒤 떨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포마나 밸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국은 총 2명의 용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들이 타고 있던 검은색 인피니티 QX60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용의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치안당국은 연말연시 강절도, 소매치기 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쇼핑몰 등의 순찰 인력을 2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절도, 소매치기 신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사기 행각 드러나고 있죠. 여러 가지 또 연말 되면 주의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다 치안 관련입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홀리데이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자선 기부금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성행해 가주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상 연말 홀리데이 시즌 또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주민들이 보탠 기부금을 빼돌리는 자선단체 사칭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타 총장은 이날 스키드로의 다운타운 우먼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연말 각종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부금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가장 먼저 기부를 하려고 하는 단체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간혹 전화로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 주의할 것, 실제 자선단체와 유사해 보이는 사기성 단체의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주의하라고 설명했습니다. 꼭 신뢰할 만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소셜미디어상의 펀드레이징은 각별히 주의할 것, 만일 기부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거절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전후로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물품이 한창 택배로 배송되는 시즌이라 택배 도난도 이때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택배가 배달된 후 집주인이 수령하지 않고 집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틈을 타 택배 도난이 빈발하면서 소비자 보호국이 택배 도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팁을 공유했습니다. 우선 택배 회사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령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택배에 손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등은 인사이드 액세스라는 조항을 마련해 택배 수령인만 해당 택배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게끔 택배를 배송하는 방법을 강구해놨습니다. UPS, FedEx 혹은 USPS 등의 회사로 택배를 받는 주민들의 경우 스페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집 앞에 택배를 내려다 놓는 대신 택배를 집 근처 CVS 등의 지점들로 배송해 후에 수령인이 편리한 시간에 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인스트럭션의 경우 택배를 수령받는 주민들에게 택배 도착 시간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 주민들이 빠르고 간단하게 택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K타운 액션 프로젝트가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053 사우스 뉴햄프셔 애비뉴에 위치한 한인타운 노동연대 사무실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안내와 세입자 권리 세미나를 주별로 갖는다고 합니다. 토요일 1시간 동안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저소득 아파트를 처음 신청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저소득 아파트 종류, 소득 자격, 자산 계산, 이민 신분 조건, 저소득 아파트 찾는 방법, 그리고 세입자의 기본 권리 및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예약을 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대1 상담 및 신청서 대행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저소득 아파트 그리고 종류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미리 예약하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관련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예약은요. 657-347-2645 657-347-2645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현행법을 개정해 한국 국적을 갖고 외국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대상은 의원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추 경제부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로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국내 시범 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2살부터 4살 사이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루이빌 대학 생명공학과 엘바즈 박사 연구팀은
확산 텐서 자기 공형 영상 분석으로 자폐아를 진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뇌의 백질 경로를 따라 물 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잡아내는 특수 영상 기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차적으로 뇌의 신경 연결망이 올바르지 못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공형 영상은 사회적 소통 손상, 반복 행동 같은 자폐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신경 연계를 포착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현재 자폐장애 진단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주관적입니다. 디즈니랜드에서 지난 일요일 나체로 활보하던 남성 경찰에 체포됐었죠. 네. 그리고 또 이 남성 디즈니랜드에서 활보하던 영상이 소셜미디어 전 세계에 퍼져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체포하고 봤더니 NIM 경찰은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26살인 이 남성이 마약에 취해 이상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NIM 경찰국은 이 남성을 공중도덕 위반 및 마약 중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이 남성이 It's Small World 이 놀이기구를 타고 가다가 보트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못을 막 벗고 활보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밖에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지 못한 로컬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새벽 3시 25분 1500블락 이스트 버넌 애비뉴에서 발생했으며 140여 명의 경관들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1시간 18분 만에 진압되었으며 화재는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다세대 주택 규모의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위협하자 소방대원들은 인근에 위치한 건물들이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부상을 입은 주민들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하시엔다 하이츠 지역의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돼 쏟아져 나온 수돗물로 인해 지역 일대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쏟아지는 산사태까지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25분경 하시엔다 지역 이스트 엣지 리지와 이스트 테마릭스 드라이브에 위치한 메인 상수도관이 파손되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8인치 메인 상수도관이 파손돼 호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지역에 토사가 휩쓸리는 산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의 물과 진흙이 도로에 흘러내려 이 지역 도로가 차단되기도 했으며 LA 카운티 공공사업국은 밤 8시가 되어서야 수도관을 차단해 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현재 7가구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은 상수도관 파열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빅베어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9분 빅베어 시티에서 2.6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약 5마일 지하였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지진으로 잠을 자던 지역 주민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으며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북서쪽으로는 팜데일, 남동쪽으로는 29 팜스 지역까지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즉각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바인시 당국이 식당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당국이 고려하는 조례안은 식품 서비스와 소매업에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과 플라스틱 용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금지시키려는 일회용 플라스틱에는 재사용할 수 없는 봉지와 물병, 투고박스, 그리고 플라스틱 식기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한 면제가 발행될 수 있는데 비즈니스가 금지된 제품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바인 시의회 측은 오늘 공청회를 열고 관련 조례안을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미 어바인 시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조례 지지 입장을 나타냈으며 조례가 확정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일부 식당업주들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 업주들은 벌써부터 조례 시행 경우를 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걱정 크세요. 믿음직한 켈코 보험이 있습니다. 켈코 보험 제공 11월 28일 화요일 남가주 날씨입니다.
아직 추수감사절 연휴 후유증 가시지 않은 화요일이죠. 아직도 몸이 찌뿌둥하시죠? 네, 이런 가라앉은 마음 씻어줄 수 있는 오늘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맑은 하늘 보일 것으로 예보됩니다. 기온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따뜻하겠죠. 이 같은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부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야, 날씨 따뜻하고 그러면 점심 먹고 졸리기나 하지 뭐. 졸지 마십시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5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7도. 해안 지역은 69도, 51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시 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추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바람까지 더해져 더욱 추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눈 예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 38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 보험이 있습니다. 켈코 보험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속보 먼저 전해드릴까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한국, 네, 결국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고변을 마셨는데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한국이 29표, 이탈리아가 17표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도적인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노력을 해봤지만 사우디에 밀려서 사우디 엑스포가 됐습니다. 2030년에는 사우디 엑스포입니다. 조금 더 진전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쇼핑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주위에 또 쇼핑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난해에는 뭐 많이 했는데 올해는 뭐 별로 살 게 없더라, 세일 폭이 크지 않더라, 이랬던 분들도 많았는데,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공식 집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매출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쇼핑 대목이었던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의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시에서 이커머스 업체들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개장 첫날이었던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소피파이와 애쉬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 쇼피파이 플랫폼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 급증했고 종가 기준 지난해 3월 이후 최고를 찍었습니다. 쇼피파이 주가는 올 들어 112.59%가 급등한 상태입니다. 가구 업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온라인 가구 판매 플랫폼 웨이페어 주가는 7.43% 급증했고 아마존 주가는 0.67%가 상승했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온라인 매출이 연말연시 쇼핑 시즌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여겨지는데, 당초 인플레이션과 가계 저축 축소로 연말 쇼핑이 이전보다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대형 물류업체 UPS와 페덱스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운송업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 내부 자료와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지난해 미국 내에서 52억 개가량의 소포를 운송한 데 이어 올해는 59억 개 운송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올 들어 쇼핑 대목인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미 소포 48억 개 이상을 운송한 상태입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53억 개 소포를 운송해 근소하게 아마존을 앞섰던 UPS는 올해 운송량이 지난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2020년 소포 운송량 33억 개를 기록해 페덱스를 이미 제쳤고 2020년입니다.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UPS와 페덱스는 최근 몇 년간 아마존의 운송량 증가와 관련해 자신들은 운송 규모 경쟁에 나서는 대신 이익률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마존 기사분들 뭐 고생한다 라고 또 박수 쳐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고맙다고 인사해드려야 되나요? 그런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중반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50%가 넘는 확률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예측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폭은 1년간 0.75%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다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CME그룹의 금리 선물 데이터를 인용해 투자자들이 연준이 내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 52%로 예측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경제 상황, 물가도 좀 많이 내려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내려가야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죠. 네. 주택 가격이 9월 들어서도 올라서 8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가 올라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지수는 전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하락했다가 2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국 주택가격 지난 3년 동안 거의 40%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나온 주택 찾기 더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 매물은 20%가 감소했습니다. 이제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지만 가격 하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구매력을 약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 다수에게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택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금리 인상은 물론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부터도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그 배경으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때문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이 기이한 모기지 문제로 인해서 주택 소유자가 오래된 기존 대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게 주택시장을 망친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는 대공황 시기 시작 때 아주 오랫동안 너무 흔해서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잊기 십상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미국 모기지 지금 95%가 고정 이율이고 그중 4분의 3 이상은 기간이 30년입니다. 이율이 고정된 만큼 주택 소유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더 올라도 최대 30년 동안 월별 대출 상환액을 묶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기지 대부분은 별다른 불이익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해 대출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간단히 재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자로서는 위험 없이 고정금리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 모기지 문제를 지적해왔던 하버드대 경제학자 존 Y 캠벨은 이것은 일방적인 내기라며 물가가 급등하면 대출기관은 손해를 보고 대출자는 이익을 얻는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대출자는 단지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세계 다른 곳에서는 이런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대출자들도 인플레이션 영향, 경제 영향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주택 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내 중소규모 지역은행 가운데 3곳이 수익성 압박으로 대형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투자은행 KBW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코메리카, 자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등 지역은행 3곳이 대형은행의 잠재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W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맥그리티는 특히 자산 규모가 800억에서 1200달러 사이인 이들 은행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자산이 100억 달러 이상인 은행 그룹 중 구조적인 수익률이 가장 낮은 탓에 향후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더 큰 규모로 성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그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규모를 더 키워도 규제 문제를 겪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형은행에 흡수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60대 남성이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리노이주에 사는 마이클 소페스달이라는 사람이 럭키 포 라이프 복권 2등에 당첨됐습니다. 미시건주 복권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페스달은 미시건으로 여행을 갔다가 미시건 호수 근처 마을 뉴 버팔로 주유소에서 복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실수로 10게임짜리 1회분이 잘못 출력됐지만 그는 직원에게 따지지 않고 그냥 주세요 라고 말한 뒤 집에 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신이 산 복권이 9번째 게임에 럭키볼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모두 떨어지면서 2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2등 당첨자는 평생 매년 2만 5천 달러를 받거나 일시금으로 39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당첨에 된 것입니다. 저도 이 동네 리커스토어 직원이 이런 실수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1불씩 낼 테니까 좀. 네. 60대인 소페스타는 일시불로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 등 국가안보에 중요한 제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신설된 공급망 회복력 강화 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강화 조치 30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농무, 상무, 국방, 에너지, 국토안보, 노동, 국무, 재무,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중계된 회의 발언에서 공급망 문제가 경제안보,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기후안보에 가할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체계를 만들라라고 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필수 의약품을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전쟁 중에 만들어진 이 법의 3조는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른 국가와 더 협력하겠다면서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를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는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등 주요 품목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를 연계하기로 한 것도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약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된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 건강보험법, 이거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찬성하고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선거 전면에 내세울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이 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케어는 통제불능인데다 좋은 의료 서비스도 아니다라며 나는 심각하게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차상위 계층 등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사실상 1호 과제로 삼았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2017년 연방의회에서 오바마 케어 폐지 입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뇌종양 투병 중이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으며 맥케인 의원이 던진 이 한 표 때문에 부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채 우리는 6년간 반대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이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고 손을 든 2명의 상원의원이 있었다며 이는 공화당에 있어서는 저점이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당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272인과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전국 100곳의 상원 의석 가운데 34곳에서 내년 11월 5일 대선과 선거가 같이 진행됩니다. 이 34석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20곳, 공화당이 11곳, 무소속이 3곳입니다. 이 가운데 몬태나, 애리조나, 오하이오 3곳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했고 남은 31석 중 민주당 우위는 19석, 공화당은 12석이었습니다. 이를 선거가 진행되지 않는 다른 의석과 합치면 민주당은 47석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은 50곳에서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경합은 3개 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이 당 차원의 정치자금 면에서는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910만 달러 현금을 보유 중이라고 연방선거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신고 내역 기준으로 2015년 2월 이래 최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16년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2천만 달러에 비해 적은 액수며 2020년 대선을 1년 앞섰던 때에 6,1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든 액수입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0월 30일 기준으로 공화당의 2배 가까운 1,77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계 대학생 3명에게 총격을 가했던 40대 백인 남성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주말 추수감사절 연휴 때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친척 집으로 가던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생 3명이 총격을 받았습니다. 2명은 현재 안정된 상태지만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인 48살 백인 남성 제임스 이트는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팔레스타인 전통 복식인 흑백 체크 무늬의 카피에를 두른 채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총을 쐈습니다. They were speaking in a mixture of English and Arabic, which is their wont. 2 were wearing keffiyehs, and they had no knowledge of this individual, had not encountered him before. 수사 당국은 증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연방 수사국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And although we do not yet have evidence to support a hate crime enhancement, I do want to be clear that there is no question this was a hateful act. 조 바이든 대통령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and the First Lady were horrified to learn about the 3 college students of Palestinian descent, 2 of whom are American citizens who were shot Saturday in Burlington, Vermont.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70대 집주인이 세입자인 팔레스타인계 6살 어린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성역 도시를 표방하면서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를 대거 수용했던 시카고, LA도 마찬가지죠. 시카고가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지역사회 안전 위협, 혈세 낭비 등을 이유로 가뜩이나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시카고 시내와 인근 교외 도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되는 이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 지역 두페이지 카운티 검찰은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2명을 강도 및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화점 메이시스에서 770달러어치의 상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난 방지 장치를 무사 통과할 수 있게끔 알루미늄 포일을 덧댄 가방을 들고 매장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며 직원이 이를 보고도 잡지 못했고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제압해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절도 혐의로 체포되는 이주민들 시카고에서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수용 문제를 둘러싼 시카고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 굉장히 거센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불법 입국자들이 이렇게 절도 범죄에 연루되면서 시카고 시민들의 불만 더욱더 커지고 있는 중인데 시카고 시 당국과 주민들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시카고 남부 주민들이 시카고 시 당국의 불법 입국자 임시 수용소 조성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민 대표로 소장을 제출한 나타샤 던과 지미 데럴 존슨은 관할 쿡 카운티 법원에 브랜든 존슨 시장과 시 당국이 공원, 경찰서, 공립학교, 소위 텐트 캠프에 불법 입국자를 수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수십 년간 지역사회 주요 교육기관이자 자긍심의 상징이 됐던 사우스쇼어 고등학교가 주민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난민센터로 전락했다며 시당국이 토지 용도 지정법을 위반하고 지역사회 무결성과 안정을 훼손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송 미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도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어제 농구 보신 분들 야 하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어제 LA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간의 경기가 있었는데 LA 레이커스가 무려 44점 차 대패를 당했습니다. 94대 138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록이 생겼는데 뭐 개인적인 기록이긴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가장 큰 점수 차로 패배한 경기 기록이 됐습니다. 2003년에 NBA 데뷔한 르브론 제임스 지금 20년째잖아요. 가장 큰 점수 차로 졌던 경기는 2019년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42점 차로 패했었던 게 가장 큽니다. 당시 인디애나는 제임스가 몸담았던 LA 레이커스를 136대 94로 대파한 적이 있는데 레이커스 와서 두 번이나 42점 차, 44점 차 이렇게 대패를 당했네요. 자, 이렇게 LA 레이커스가 어제 대패를 당하는 동안에 클리퍼스가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클리퍼스는 어제 104대 113으로 패했습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내가 직접 찾게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동점골을 터뜨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팀은 패했습니다. YTN입니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홈팀 풀럼이 먼저 골을 넣었습니다. 이어비가 왼발로 울버햄튼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전반 14분에 때린 황희찬의 슈팅은 아쉽게도 골대를 맞췄습니다. 황희찬의 공격으로 분위기를 바꾼 울버햄튼은 전반 22분 쿠냐가 헤더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에는 페널티킥으로만 골이 나왔습니다. 후반 14분 윌리안의 페널티킥으로 2대1로 뒤진 울버햄튼. 후반 30분 황희찬이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으며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머리로 공을 돌려놓으며 돌파하는 공격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황희찬은 리그 7호 골로 득점 공동 5위에 올랐고 시즌을 통틀어서는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도 함께 달성했습니다. 무승부로 끝나는 듯한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 풀럼이 다시 한번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으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황희찬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으로부터 팀에서 가장 높은 7.5점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이 이강인 선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KBS입니다. 프랑스 텔레비지옹은 프랑스 중국 특파원까지 동원해 7분 동안 이강인을 다각도로 다뤘습니다. 이강인의 슛돌이 시절과 스페인 유학 생활, 그리고 마침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여정까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공영방송이 다룰 만큼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한 명의 스타가 아닌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전 세계 온라인 유니폼 판매량이 음바페를 넘어 1위로 올라설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팀 입단 반년도 안 됐지만 구단 공식 매장엔 이강인이 주인공입니다. 축구 대표팀에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최고의 실력과 인기를 갖춘 이강인이 프랑스 리그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자, 2030년 이 엑스포 관련해서 좀 잠깐 짧게 좀 전해드릴까요? 막강한 오일머니를 내세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과 이탈리아를 누르고 2030년 세계 박람회 엑스포를 유치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165개국의 투표 가운데 119개국의 표를 얻어서 1차 투표에서 여유 있는 표차로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29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나섰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네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1부와 2부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날씨 오늘 좋다고 합니다. 즐거운 하루, 건강한 하루 계속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